자, 이번엔 바디로직. 네. 로직입니다. 노래가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골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반이 비틀어지면 골반과 연결된 척추와 다리 여기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몸 망가지고 자세가 망가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주는 방법 바디로직. 바디로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김용민이도 들어가는 바디로직. 내가 이제 허리 쪽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잡아줍니다. 바디로직을 입기만 해도 예. 골반의 구원. 할렐루야. 이게 또 100% 환불 보장제도. 환불을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근데 보정도 보정인데 정말 그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것만 그렇죠. 추천합니다. 031-345-4550 바디로직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먹는 거. 공주 직송 알밤. 왜냐면 요거 진짜 좀 맛있어요. 알밤 좋아하세요? 네. 알밤. 요게 말이죠. 이 공주 알밤이기도 하거니와 공주 알밤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공주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까시고 이렇게 담아서 파는 겁니다. 공주 알밤이라는 점 믿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공주 알밤이 아닌 게 드러나면은 공주 시장이 사퇴하기로 했어요. 네. 이거 한 5번 써보는 건데 이거 왠지 한 번에 터지시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왜 안 혼나 있어? 네, 예. 네. 저희 이거 할 때마다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주시장이 사퇴하는 걸 한 6번은 본 것 같아요. 지금쯤 한 25번은 사퇴했었어야 돼. 네, 자 그렇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예. 원래 예쁜 아이들을 알밤 까놓은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알밤 이제 밤을 삶아서 먹이면 잘 커요. 그러니까 밤벌레가 보면 통통하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애들이 통통하게 잘 커요. 그래서 알밤은 아주 제 몸에 좋은 네. 맛있죠. 야, 이거. 맛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알밤이 24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즌 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요? 자, 이 밤이 그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구매하셔야 되겠습니다. 2019년 햇밤이 나오기까지. 사실 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저기 비닐하우스에서 밤을 양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그렇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019년 햇밤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실 때입니다. 예. 2018년 김용민닷컴에서 판 농산물 중에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이거 명절 때 이거 진짜 좋겠다, 이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다 먹어야 되나 보죠?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아니요, 굳이 그러려고는 안 그러니까 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다 먹어요.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펴가지고. 자, 그래서 공주밤이 유명한 건 알지만 실제 공주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김용민닷컴은 공주시 산림조합과 직접 계약을 맺습니다. 공주시 산림조합에서 직배송하는 진짜 공주밤만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주 알밤을 따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우리 공주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세요. 네. 하지 말라고 그래. 공주에서 태어나서 자란 공주는 네. 일자리 적어도 한 장점. 3대는 살아야 하는 그 천연 네. 할아버지 할머니 천연 할아버지. 천연 할아버지 할머니만 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은 안 돼, 절대. 의원님 진짜 믿잖아요, 또. 그리고 또 저기 이게 또 한번 씻어야 되잖아. 네. 응? 그 저기 그 공주 보에서 물을 떠다가 근데 어떻게 이제 해체해서. 사대강 보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아, 네, 큰일 났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농담이고. 네. 농담이야. 저를 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다 안 믿는데. 안 믿어. 의원님은 진짜 믿는 편이에요. 농담이에요, 의원님. 예, 예. 공주보로 씻은 건 다 뻥이고. 네. 여간이 공주 알밤인 것만. 어쨌든 실합니다. 맛있습니다. 예. 자, 대박이어서 재구매. 예, 이런 그 구매 후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주문요. 입이 심심할 때마다 먹었더니 금세 다 먹었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맛있는 밤을 만날 수 있을까? 왜 웃으세요? 왜? 그 상상이 되지 않아요? 입이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먹다가. 하나씩 먹다가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다 먹으면 어머나 또 사야지 네. 또 하고 또 먹고 벌써 네 번째 주문이에요. 깐밤을 하루새 13만 원 써보기는 처음이네요. 헐. 깐밤 13만 원으로 구매하신 거야. 처음에는 설마 하면서
산 거라 가지고 비회원으로 구매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아이 그래 마이니지를 촉촉할 수 있었는데 네. 아쉽네요. 네. 아이고 3월 중순까지밖에 못 판대요. 그냥 깜방은 계속 팔고 그다음에 껍질 있는 밥만 못 판다고. 네. 저도 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네. 그냥 하나 가져가세요. 같은데요? 자, 가져가세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이제 88세세요. 네. 근데 이제 88세가 되면 엄마한테 제가 맨날 엄마는 12살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0살까지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살이 되다 보니 이제 조금 이렇게 음식이 자유롭질 않아 우리 엄마. 그래갖고 이렇게 설사도 하시고 그런데 밤은 절대로 설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네, 진짜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돼. 밥 먹고 체했다는 말 못 들어봤죠. 예, 못 들어봤어요. 나 또 사고 싶어. 막. 네. 이 모양으로 나와요. 이 모양으로 나와요. 이 모양으로. 네. 네. 뭐가? 씹어서 먹지만 나중에 변도 이 모양으로. 변도 이 모양으로. 네. 뭐 장에서 장에서 다 조립이 돼서. 그렇지. 네. 그냥 공주밥이니까. 네. 예. 이거 어떻게 만드나? 다 먹어가잖아. 공주 맛밤이라고 또 이게 삶은 삶아가지고 이렇게. 공주 맛밤은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공주 그리고 맛밤 MB 공주 MB. 지금 급조한 거지. 아니 황금소박도 한번 써보고. 오늘 빈볼이 잦아요. 제 지금 막 의원님 빵 터지면 됐어. 한번 사면 됐죠 뭐. 의원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다음 북미 정상회담 있습니까? 또 그때는 합의가 됩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을 평론하는 평론가들을 평론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 평론가들 진짜 믿으시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 따라 결론이 다 달라.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해. 이게 좀 마음에 들면 또 너무 진짜 평론가들이 장밋빛 환상을 그렇죠. 그리더라고요. 어떤 평론가가 가장 쓰레기입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명예훼손 걸려요. 그러면 이 모양으로. 아니 요렇게 하시고 네. 카메라 안 보이게. 저희끼리 비밀로 하죠. 방송에서는 나가지 않는 걸로 하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대통령께서 진짜 지혜로우신 게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대화의 궤도를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열차가 궤도를 벗어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래서 이제 지혜를 짜라고 각 부처에 막 이제 독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 그렇지, 맞아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얘기한 부분 1.5 트랙을 가동하겠다. 이런 게 다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있는 것 같고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사는 직진하지 않는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강만길 교수님 말씀이죠. 역사는 직진하지 않는다. 늘 보면 반동의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건 반동까지 오면 안 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 나선형의 그 원의 그 반지름이 짧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되면 진짜 우리 정부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많이 축소된 거 아닌가요 지금? 일단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지혜로운 게 그 부분이에요. 그 개성공단 금강산과 관련하여 미국과 협의하겠다. 그건 이제 어떻게든 풀어보겠다. 그렇지, 미국과 협의하겠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대통령께 전화해서 6번이나 김정은을 설득해달라, 김정은하고 얘기해달라고 했답니다. 6번 얘기했대요. 그럼 이제 보통의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트럼프가 내가 빨리 김정은을 만나라는 거구나.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빨리 만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그러시지 않고 이 말하자면 남북 경협에 관해 미국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믿음직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을 그냥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예, 미국과 북한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 이제 협의해야죠. 네, 협의하고 이제 김정은을 만나야죠. 그리고 남북 간에는 번개도 좋고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남을 일상화시켜야 돼요.
그러다 이제 답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노벨상 있잖아요. 네네. 노벨상 심사가 9월에 시작된다면서요. 네. 10월 말에 끝난다면서요. 네. 요게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9월 말에 심사가 시작되려면 그 심사 들어갔는데 이벤트 하면 좀 얄밉잖아요. 심사위원들이. 그러면 노벨상을 타기 위한 트럼프의 빅피처인가? 아니 근데 나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결국 트럼프를 움직이는 건 돈이에요. 사실 한미연합훈련을 갑자기 중단한다고 그래서 미쳤나? 왜 이러지? 북한을 달래려나? 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1,000억이 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양수협장이지. 트럼프 입장에선. 양수도 아니고 오로지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만약에 그 한반도의 냉전 해체를 이룬다? 그럼 이제 미국의 군수 산업 그 거래처가 하나 없어지는 거야. 군산복합체는 철저하게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네. 뭔가 트럼프에게 안도를 시킬 만한 그런 뭐 카드를 좀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보통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미일 한 수직 동맹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일본 패싱에 대해서 아베도 막 무슨 그 소금 뿌려진 미꾸라지 같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비로소 한미일 삼각 동맹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그리고 이게 적이라는 개념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념이 다르다고 적이 아니고요. 그 국경을 맞대거나 뭐를 맞대고 있으면서 영토 분쟁을 해야 돼. 지금 우리랑 영토 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일본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일본이 진짜 주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위협적인 게 누구냐라고 물으면 많은 국민이 일본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지금은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 네. 트럼프한테 무기는 계속 사주겠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 풀어다오. 뿐만 아니라 주한 그리고 북한한테도 가서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미국 무기만 사라고. 그래서 시장을 2배로 늘리는 거야. 이름은 트럼프 받습니다. 받아요. 무슨 답이든 다 해줄 거야. 그리고 저 보너스로 1+1으로 원산, 해변, 트럼프 이제 트럼프 타워. 리조트, 트럼프 리조트. 이 옵션으로 하나 딱 제기하면 얼마나 좋아. 이름을 이름을. 원산나고 리조트 막 이렇게. 대신에 주적은 일본이고. 그렇지. 중국이 좋아하겠는데.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 얘기를 자꾸 우리 언론들이 하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죠.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요. 왜 안 맞냐면 한미연합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종전선언이 그렇죠. 네. 유엔 연합사로 시작된 거니까. 그런데 주한미군의 존재는 사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상으로 대중국 전략으로 주한미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미군보다는 주한미군이 훨씬 대중국 전초 기지로서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에 대한 거를 자꾸만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 비핵화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한수만 더 내다보면 우리나라에 되게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논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한미군이 북한을 막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단 훨씬 대중국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이 두는 거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네. 너 내가 얘기해도 너무 감동받네. 네, 그게 표현이 좀 세가지고. 미국 무기 사고 네. 북한도 앞으로 미국 무기 사고 그렇게 하면은 시장이 2배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트럼프한테 가습기를 하나 보냅시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북한에 미국 자본이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전 지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은 평화를 담보하지 다른 게 어떻게 평화를 담보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 쪽에다가 이게 한반도 평화가 와서 너희들한테 손에 댈 게 전혀 그렇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돼. 예.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것이 북한한테도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중국이 북한을 그렇죠. 함부로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미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지. 정리를 중국하고 이미 하셨어요. 미국의 힘의 균형이 있는 네. 차원으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반도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컨셉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71년 대선에서 다 정리하셨어요. 깔끔합니다. 네, 4대 강국 보장론. 전쟁 안 일어난다. 그때만 해도 전쟁 일어난다고. 4대강 보장론이요? 4대 강국 보장론. 네. 4대강 보장론. 갑자기 뜬금없이 4대강 보장론. 4대 강국 보장론. 네 머릿속에 볼을 해체해야 돼. 계속 그거 걸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추적이 됐어요 지금 일본이. 예. 근데 일본이 이렇게 농간을 피워가지고 이 막판에 이 친일파 볼턴이 예? 예. 그 볼턴란 갱년기. 아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트럼프가 볼턴을 딱 데려다가 거기 앉히고 네. 그 맞은편에 북한이 자리를 비우고 그게 이제 깨짐의 신호.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잖아요. 되는 카운터 거죠. 파트너가 없는데 뚝 들어온 게. 거기 앞에 김용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얘기 할 텐데 우리 네. 무기. 오늘의 상품권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한번 좀 욕심내서 기왕 비평기에도 발을 디디셨으니까 언제쯤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난다. 이런 얘기 하면 진짜 청기누설이야. 근데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해요. 맞춘 것만 기억하지 틀린 건 기억하지 않아요. 네, 뭐 제가 네. 다들 김진태 2위 할 거라 그러는데 저는 오세훈 할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푸나하고 내기까지 했습니다. 네. 11,000원 내기. 11,000원은 왜 11,000원이죠? 그냥 10,000원 할래니까 내가 이길 건데 부가세까지. 너무 억울해. 별도. 요즘은 부가세부터 천 원. 아, 네네. 그런데 김진태 2위 할 거라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아니다. 오세훈이 2위 한다고. 그런 건 맞추죠. 제 생각엔 저는 9월 이전에 열릴 9월 이전에. 9월 이전. 9월 이전. 저는 그냥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또 만난다. 네. 언제? 조만간 만날 것 조만간? 같은데요. 어디서? 판문점? 판문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문점에서 만날 거라고 봐요. 언제쯤이요? 어느 한 그 양 정상이 네. 어느 한 쪽에 가기는 쉽지 않아. 네. 판문점에서 그냥 뭐라고 그러지 그걸? 그때 2차 남북 정상회담 원포인트. 본부였잖아요. 네, 원포인트 그 회담을 번개였죠.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예측이 있더라고요. 북한이 경제 제재 2016년 경제 제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경제가 나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16년에서 2017년 경제 제재 이후에 이제 북한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해서 2017년에 마이너스 2% 가까이. 그다음에 2018년이 지금 마이너스 3.5인가 4%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게 되게 올 8월 정도가 아니겠냐 이런 예측이 있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급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급한 거는 이게 뭐 우리가 급하다 그러면 또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북한이 무슨 금방 무너질 것 같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난의 행군도 겪은 나라니까 그건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장을 하다가 잘 살게 됐다가 못 살 때 그때 불만이 커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3개 쓰다가 2개로 줄이려면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에 직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민간 자본, 뭐 들어올 수 있는 자본이 과거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평양 가보니까 뭐 진짜 평양은 개발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전국적으로 하려면 그 자본으로는 안 되고 네.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제 대북 제재가 경제 제재가 5개 있으면서 그 결과가 8월에 나오니 그 8월까지는 뭔가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요 분석은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 교황이 조만간 북한에 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뭐 그게 그거부터. 뭔가 또 만들어낼 그런 게 될 수 있을까요? 네, 교황이 트럼프를 존나게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 많이 교황과 싫어해. 그 말은 너무 안 맞는다. 교황이 씨발 새끼라고 했다니까.
자, 봐봐. 이제 돈 올라온다, 이제. 아니, 돈 올라온다. 바티칸에서 앙이 공룡 올 수 있어. 아니, 뭐, 저 우리 교환 그 성악께서 네. 사람인데 욕을 안 하겠어요? 난 욕한다고 봅니다. 다 우리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이한 자본, 응? 그 특히 트럼프 같은 그런 이 부자를 싫어하세요. 예. 자, 그래요. 왜요?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분이 그동안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한 거 보면은 와. 진짜 18,000원 올라왔습니다. 욕을 하자마자. 사진 찍은 거 보면 너무 그 싫어하는 티가 나요. 오, 자자이니 응. 10만 원. 10만 원. 역시 욕을 하니까 이게 욕하니까. 돈이 막 들어옵니다. 여기 네. 씨발 한 번만. 예. 자, 의원님 뭐 모자이크 처리 좀 해드릴까요? 제가 그 문성근 선배가 남을 욕할 때 네. 미음, 응. 이, 치읓, 이, 니은 이렇게 해요. 음. 그리고 년, 놈을 붙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민의 명령할 때 막 하도 그 말 듣다 보니까 일상적인 언어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 저도 모르게 누구한테 미음, 이, 니, 치읓, 이, 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엄청 당했죠. 혼자서 고상한 척 다 하더니. 자, 의원님 그럼 현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네. 얼마나 간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황교안이 총선 직전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너무 미천을 드러낸 게 오늘 이정미 그 장면은 정말 섹시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그 수가 밑바닥을 있어요. 봤어 보였어. 취임하고 3일 만에. 아니 근데 아무리 정치 신인이라고는 하더라도 네. 최소한의 그런 자리는 외교적인 멘트 치고 넘어가잖아요. 아니 신인이니까 신인인데 확신범이야. 아니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진보 그리고 젊은 여성 이런 쪽으로는 참지를 못해요. 황교안이가 범죄자 취급해. 우리 교환이 형이. 응? 그 오늘 그 이정미 대표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랑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다음 코너여가지고 듣고 있었거든요. 이 작가가 그래도 뭐 한쪽에서는 그래도 예방차 왔는데 아니, 뭐 그렇게 뭐 탄핵 얘기까지 하고 그런 거는 좀 약간 좀 심하지 않나 뭐 그런 의례적으로 그런 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정미 대표가 그런 얘기를 앞에서 하시 뒤에서 해요. 근데 그 답변이 너무 이상했어요. 답변이 너무 이상하죠. 김경수 댓글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국정원 댓글이나 두루뭉긴 댓글이 뭐가 차이가 있냐? 5.18 망언에 대해서 지난 전당대 과정에서 돌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대표님께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분 환영사를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지사 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댓글 조작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거 하고 김경수 지사가 한 거하고의 비교는 해보셨죠? 저희 당을 처음 찾아오셔서 드루킹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그 말은 정말 미천 다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밖에 안 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는 또 거기다 대고 아주 우리 같으면 어머머머 그랬을 텐데 아주 직방으로 네. 정부가 나서서 한 거하고 사인이 그렇게 한 게 같습니까? 이렇게 완전 FM으로 근데 들이주고 진짜 이 정의당 가가지고 드루킹 얘기하는 건 진짜 예의가 아니에요. 너무 아니 이게 그래도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는데 네. 그 친구라면서. 맥인 거야, 황교안이 맥인 거야, 친구죠. 맥인 거야. 다 그 알고 얘기한 거야. 그는. 네, 그러니까 황교안이 남 먹이는 거는 아주 머리가 좋아요. 이분은 지금 세 가지에 지금 덧 비슷한 거에 걸린 거죠. 첫째는 탄핵의 덧. 네. 네, 절차가 뭐 문제가 있었다. 이건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웃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블릿 PC 조작서는 더 웃겨. 네. 어떻게 태블릿 PC 조작했다는 변희재. 그건 저기 그것도 법조인 출신. 태극기 그쪽을 겨냥한 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네. 국정원 댓글 사건과 드루킹 댓글 사건이 뭐가 다르냐. 이건 3대 그냥 지금 명언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운운한 거. 네.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이 총선 때는 정치는 모든 욕망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저 황교안 형 보세요. 저기 태극기 부대가 전당대회장에서 난장판을 만드니까 그 거기서 바로 그냥 지금 그냥 그냥 완전히 그냥 쫄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저 총선에 자기 공천 안 시켜주면 죽겠다, 할복하겠다 그러면서 배통 까고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겁 많은 사람이 네. 이 어마어마한 욕망의 바다에서 과연 헤엄쳐 나갈 수 있겠는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래 못 버틴다고 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즉시 총선 치러도 통합하면 분열하지 않으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황교안이? 네. 오늘 인터뷰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하고 통합을 해? 황교안 보고 누가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도 조원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내려본가. 조원진의 그 탄핵 사적 사적으로 줄었죠. 네, 사적. 네. 갑자기 7적에서 사적으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그 탄핵 사적에 황교안이 안 들어 있어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게 황교안 때잖아. 그렇지. 그렇죠. 네, 황교안 권한대행 때 구속됐을 뿐만 아니라 그때 또 탄핵을 요구하는 그 촛불이 두려웠어. 황교안이. 네, 그래갖고 구속시킨 게 황교안입니다. 이거 왜 태극기 부대는 이거를 모르시는 건지 까먹으신 건지 모른 척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도 극단 순수하지 않은 거지. 우리 극단 순수해야 되지 않아요? 그 태극기 부대가 욕하면 돈 주고 막 이런 것처럼. 아니 저기 박근혜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황교안은 책상 달라고 그랬는데 책상도 안 준 비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폭로할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안 마룻바닥에서 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 그 마룻바닥 원래 마룻바닥에서 다 자는 거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은 침대를 다 줬습니다. 문태우 전두환 다 침대 생활했어요. 그런데 원칙주의자인 황교안 권한대행이 책상하고 걸상도 안 챙겨준 거잖아요. 그런데 침대도 안 넣어줬어요. 그래서 맨바닥에서 잤어요. 유영아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한 맺힐 만한 일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넣어줬어요. 진짜 친박이라면 진짜 박근혜의 추종자들이라면은 이 박근혜 변호사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땐 저 황교안이는 박근혜를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황교안에 대해서 안티 운동을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혀 무슨 물결도 안 쳤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짜 순수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친박이 있다면 그건 친박이 아니에요. 그렇죠. 황교안이 지지율이 있으니까 될 것 같으니까 황교안을 지지하는 것 뿐이지 황교안에 대해서 그들이 그 어떤 친박이기 때문에 의리 차원에서 지지하거나 그런 건 근데 저는 절대 정말 아니에요. 실망한 거예요. 우리는 극단적으로 순수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태극기 부대 혹은 태극기 모독 부대인데 태극기 모독 부대가 저렇게 오랫동안 시위를 하니 거기 극단적인 순수함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죠. 극우적 순수함. 그렇지. 근데 이번에 황교안을 지지하는 걸 보고 순수하지 않구나. 그렇지. 계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황교안도 저렇게 기반이 약해서야 저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일단 그리고 지금 자기하고 가깝지 않은 김무성, 홍준표 이런 구렁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나서서 맞설 수는 없겠지만은 황교안을 죽일 방법은 만 가지예요. 무너뜨리는 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기사로 등장한 게 조원진이잖아요. 조원진 의원이 그 탄핵 몇 적으로 한 게 홍준표, 지금 말씀하신 김무성, 김성태. 돌아와 버려. 저기 조원진이가 도와줘봐. 그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이제 흑기사로 나섰습니다. 황교안의 흑기사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황교안 얘기면 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다 얘기한 것 같고, 아니 이 앞으로 우리 방송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다행인 것은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김용민 브리핑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파 보도가 보면 조금 면밀하게
예전에 우리 모니터 엄청 꼼꼼하게 해서 흐름을 읽어내는 게 모니터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SBS의 보도 흐름이 그냥 단순히 편파 보도 이렇게 보이질 않는 게 좀 걱정이에요. 아, 뭔가 좀 기획이 서려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좀 특히 손혜원 의원 보도라든지 환경부 그 블랙리스트. 정무직 처리. 네. 예, 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그거는 근데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예, 네. 그거는 딱 하나예요. 정무직 처리 문제입니다. 모든 정권이 맞닥뜨린 정무직 처리 문제. 블랙리스트라는 건 민간인에 대해서 밥줄 끊는 거고요. 사실 정무직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분이 임기 끝나면 나가야 되고 임기 한두 달 있을 때 나가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나가라고. 그렇죠. 옛날에는 나가라 그러더니 지금은 이렇게 나가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무직 처리 문제인데 이 두 보도를 제가 봤는데 SBS가 진짜 편파적이더라고요. 심하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나머지 방송들이 옛날에는 쫙 쫓아가잖아요. 예. 예, 그런데 뭐 안 쫓아가더라고요. 전혀 안 쫓아가죠. 예, 예, 안 쫓아가서 그러니까 SBS가 이 나라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아무런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이거 그런 90년 방송인데 이전에 이 촛불 국면 지나면서 갑자기 예? 민주 공정 언론이 돼버렸어.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아주 망신당할 만큼 망신당했거든요. 손혜원 의원 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에게 타격을 입혀가지고 명예회복을 노릴 친구들이에요. SBS가. 그래서 나는 이 SBS의 저널리즘에 대해서 시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반성하고 참여하고 우리 보도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SBS 구성원들이 들으면은 되게 섭섭해할지 뭘 모르겠지만 섭섭해? 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SBS는 태생 자체가 그 특혜로 출범을 했고 그리고 뭐 참여정부 때 잠깐 뭐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내부의 고민과 뭐 치열한 반성과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변화된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주파수를 맞췄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파수를 맞추지도 않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파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도의 공정성 문제와 별개로 전체 그 방송 시장에서는 유료 방송의 포션과 무료 방송의 포션이 일정하게 좀 같이 공존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상파가 급격하게 위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파의 중간 광고를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보도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중간 광고 지상파에 그거를 풀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파라고 했을 때는 나름 보도에 최소한 중립적이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꼼꼼한 모니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들은 소문에 따르면 그 지상파 중간 광고가 SBS 때문에 무산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방통위원회가 의결하려고 날짜까지 잡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무산된 거. 그래요. SBS 때문에. 근데 뭐랄까 하여튼 이 뭐 정권을 비판했다라고 해서 이 중간 광고를 안 주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그건 같고. 아니고 네. 아니 손혜원 의원 보도만 보자고요. 손혜원 의원이 뭐 지금 권력에 누구하고 뭐 연결돼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야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이 잘못했다고 칩시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는 아니라고 SBS도 얘기했어요. 이해충돌. 이해 충돌 방지 노력 회피. 그걸 갖고 22분 동안 한 사람을 이렇게 조지나? 때려잡나? 유재일 씨라고 유튜브 하시는 우리 유재일 씨가 손혜원 의원 그 동생의 카톡을 그 전 부인한테 받아가지고 냈잖아요. 네. 옷을 다 뭐 칼질하고 아무래도 가위질하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집안을 네.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도 낄낄낄 거리고 인용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참 잔인하고 진짜 인간 이하의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고. 근데 그런 사람의 말을 계속 언론에서 힘을 줘가지고. SBS가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의 말만 듣고 그래서 그러면은 손혜원 의원 측에다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 안 하고 보도했어.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요. 그 끝까지 판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그 SBS 보도는 그 나중에 학계에서도 그렇고요, 언론계에서도 정말 엄정하게 한번 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판다가 나름 몇 가지 아이템으로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했었어요. 삼성 건 때문에 삼성 보도로. 그런데 그 다른 거 팔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손혜원 의원 보도를 끝까지 팠는데 그게 좀 방향이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SBS가 이 상황에서 반성을 하고 저희가 보도를 좀 미흡하게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공정 보도를 위한 사전 검증 시스템을 시스템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넘어가지 국민들이.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이 지금 완전히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보도가 낼 수도 있었을 법한 보도였다. 지금이야 욕먹지만 나중에는 이 보도가 정당함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럼 손혜원 의원을 까겠어요? 문재인 정부를 까겠지. 문재인 정부를 몰락시키면은 나름대로 그간에 손혜원 의원을 공격했던 거.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정황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추정합니다. 무슨 SBS가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거의 파괴하듯이 이렇게 보도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안 가기를 그렇죠. 바라야죠. 네. 그렇죠? 네. 그러려면 공적 통제도 있어야 되고 공적 검증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 언론학계에서 지적하고 타방송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이 저널리즘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수긍 안 하고 있어. 크레물링이 돼가고 있다고 SBS가. 그 관훈에서도 저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SBS가 정말 좀 상황이 안 좋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손혜원 의원 보도에 대해서 비판론이 막 대두되기 시작할 때쯤에 그 SBS 심석태 본부장하고 윤창현 SBS 그 본부장이 미디어오늘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비판론이 제기됐을 때 굉장히 내용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배후에 태형이 있다는 이런 거를 하면서 자기들이 반박하기 좋은 것만. 반박하기 좋은 것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마치 모두 음봉론자인 것처럼 또는 진영론에 빠진 사람들. 그것만 딱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유리한 것만 반박을 하고 있구나. 자기 불리한 거는 전혀 그때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반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그때. SBS 같이 기자나 PD가 그 확증 편향에 젖었을 때 거기 SBS는 구조적으로 허리가 취약해요. 그러니까 중간 간부가 필터링하고 아이템 때 야 이거는 위험하다. 야 이거는 무책임한 거야. 그 찔러 뚫리 허리가 약한 이런 SBS에서는 일선 PD가 확증 편향을 가지면 일선 기자가 확증 편향을 가지면 이걸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게 또 사주의 이익과 결합이 됐을 때는 이건 더 감당을 못하는 거지. 박근혜나 이명박 때는 워낙에 권력이 내리찌르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국가 권력 차원에서 통제가 되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어디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틀림없이 SBS는 어느 순간에 이런 개방신을 일소하기 위해 국면을 대전환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만 골라서 뒷조사하고 다닐지도 모르겠다.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키핑 기능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정 기능도 있어야 되고 게이트키핑 기능도 사실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방송사의 게이트키핑 기능이라는 걸 사실상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일부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건전한 의미의 게이트키핑 기능은 있어야 되거든요. 게이트키핑 기능이라는 게.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상실됐죠. 네.
근데 이게 민주정부에서 방송이나 언론사들이 좀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네.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숨을 구석이 필요한데 이게 일선 기자의 자율성 때문이다 이렇게 숨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복잡한 문제.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모 방송의 이야기예요. 모 방송의 모 작가가 나름대로 이름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워낙에 경력도 있고 또 자기가 이제 활동했던 그런 무대에서 다운사이징 돼가지고 온 거야 여기. 또 여기서 방송을 하는데 막 원고를 지 정치 성향에 걸맞게 막 쓰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읽게 그 방송이 그대로 나가지. 그런데 이 제작진이 통제를 못해. 왜냐면 나름대로 이 작가는 꽤 그래도 이름 있고 명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 이 작가에 의해서 방송 전파가 완전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생기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확정 편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 적어도 뭐 김용민이 하면은 뭐 인상부터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난 그래도 적어도 내 정견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정견? 정견? 내 정치적 입장. 뭐. 강요하는 것 같아. 아니, 이거 그 아니, 강요했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좋아하는 거잖아. 아니 의원님 그 지상파에서 방송하는 거 보면은요. 아 지상파에서는 안 그래. 제가 너무 드라이해요, 너무. 예, 네. 제가 듣고 가끔은 메시지 네. 하잖아요. 네. 재밌다고. 근데 네. 절대 안 그러세요. 그런데 이런 방송에서는 이런 방송에서 네, 그래서 기계적 좋아하는 독립을 거예요. 취하면 망하는 거지. 그쵸, 이거는. 우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이 시원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방송할 때, 지상파 방송할 때는 70%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만 확신 있게 얘기를 하지. 그 70% 그래서 난 촛불혁명도 막 거기서 막 그건 역사의 대의다라고 얘기하는 그건 게. 그렇죠. 그건 70% 이상의 국민이 그리고 지지했으니까. 한유총. 그렇죠. 한유총 이런 그리고 거는 그렇고. 80%. 그렇지 않고 이게 완전히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거.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황우석 사건 났을 때 KBS 추적 60분인가 거기서 황우석 박사 편에 서 가지고 방송을 만들었어요. 결국 불방시켰어. 정현주 사장님 때 아니에요. 네, 그때도 그 제작진 전체가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 일부가. 특정 일부가 있어요. 네. 그걸 그렇게 주도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말 방송이 민주화되고 또 누구에게나 언로가 열리는 상황 속에서 가져야 할 어떤 내부 필터링 기능, 게이트키핑 기능 이것도 역시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알아서 잘하겠지 이러면 큰일 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지상파 방송에서는 룰을 지켜라. 룰을. 네. 그럼요. 그러나 유튜브에서는 지 멋대로 그쵸. 도리어 또 이 유튜브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또 할 짓을 다 하고 그러니까 빤스만 입고 막 나는 바보다 이러고 이제 이런 걸 해도 돼. 정견을 강요하고. 그러나 이제 방송에서는 그건 지켜줘야지. 나의 그 생각이 70%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의 좋은 자세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방심이 제재받습니다. 예. 근데 방심이 제재도 저는 제재지만 이게 어찌됐든 지상파는 이거는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근데 지상파라든가 이런 데는 다른 분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룰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종편도 마찬가지예요.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은 네. 중립성을 지켜줘야 되는 그렇죠. 공정성, 중립성.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중립성 얘기하는 게 웃긴 거죠. TV조선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조선일보가 지상파 편향성 얘기했을 때. 그 교수동원에서 한 거? 네, 윤성민. 네. 아니 그래 그거 뭐 그냥 그게 스카이캐슬에 나오잖아요. 마리아 쌍디귿 오 이응이야. 나는 그 장면이 그렇게 통쾌했어 스카이캐슬에서. 아빠가 뭐 진짜 뭐 막 자기 친구들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딸이 마리아 뭐야 이렇게.
안 봐가지고요. 많이 재밌었겠네. 많이 재밌었어요. SBS 거 아니라는 거 들었으니까 오늘 볼 겁니다. JTBC.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최민희 의원님 모시고 관훈 라이트가 모처럼 남북관 얘기도 해봤고 우리 네. 의원님의 또 아픈 이런 최근의 역사들을 한번 또 살펴봤고 또 무슨 얘기도 했었지 우리가? 황교안 얘기도 했어. 황교안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언론 또, 얘기, 방송 얘기. 의원님이 오늘 또 밤을 하신다고 또 그런 예, 얘기도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최민희 의원님 앞으로 또 더 왕성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다 먹었어. 저기 또 있습니다. 예. 네, 많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관훈 라이트 클럽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